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은 4월 13일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크게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이나 또는 뭐 좀 더 뒤로 가서 2주일 전에 비해서도 지금 키이우 중심으로 한 그 북부 전선이 지금 뭐 화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 어떤 러시아 병력들이 남부하고 동남부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 2주 동안은 큰 전투는 없었고요. 물론 뭐 마리우폴 같은 거는 거의 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젤렌스키가 화상으로 이제 연설을 했죠. 대표님이 이제 뭐 일단 굉장히 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다 짜증이 나서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인데 24번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딴 식으로 연설을 할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뭐 우리 대선도 있었고 지금 정권 교체기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든지 좀 미뤘으면 되는데 10번째를 안 하고 24번째로 했는데 국회 의사당도 아니고 무슨 국회 도서관이던가요? 도서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축소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그 어떤 나라들도 입추의 여지가 없이 국회를 꽉 메웠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경청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립박수하고 그게 하나 이제 외교적 관례였는데 우리도 박수도 이제 앉아서만 했고 언론에서 보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50명? 근데 그 50명 전부 다 국회의원일 거예요. 60명 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 써가지고 잘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앞에 뭐 좀 간부 것들은 이제 마스크를 써도 대충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인가 모르겠는데 혹시 보좌관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마스크 쓰고 니가 대신 내 대충 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국민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민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의 국회의원, 그 정도 수준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다른 외신들을 봤는데 아마 처절하게 비판하더만요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딱히 뭐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도 없이 그 전에 국방장관이 무기 달라고 했는데 자 그래 되면은 그 자리에서 직접 거절할 게 아니고 그럼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젤렌스키가 연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주든지 말든지 허지비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뭐 정리하도록 하겠다든지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뭐 우리 그 F-50 그 공군기라든가 그 다음에 K9 자주포 그걸 갖다 폴란드 같은데 팔 기미가 있으면 요 기회를 틈타서 또 팔아먹겠다. 그럼 우크라이나 애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 지금 러시아에서 양민이 학살당하고 국토가 완전히 유린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기 좀 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살 빼더니 저거 또 무기 팔아가지고 또 돈 벌어먹게 할 때는 또 철저하게 나온다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과연 세계 10위 어떤 경제 대국의 어떤 그 이미지에 맞는 그런 위상을 정하고 있는가?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 노선에 있는 한겨레 경향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겨레 지금 좌파들의 입장이 좀 애매하긴 한데 되게 친중 친북이다 보니까 친러고요. 아주 연성으로 친러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죄송한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그 다음에 일부 신문 매체들은 일단 헝가리에 심퍼티를 보내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한국의회 화상연설 이걸 보게 되면은 정말 뭐 창피하다 못해. 뭐 지국민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젤렌스키도 뭐 특히 한국 정부를 거슬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말이 보니까 너가 북한하고 가짜 평화 그런 거 백날 해봐야 너그 나라 안에는 친북 세력이 나라 망가뜨릴 거다. 라는 식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에 빗대서 아마 그런 좀 심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외교적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별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거겠죠. 무기나 좀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신공, 천공 이런 거 대공하기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만약에 무기진을 직접 한다면은 당장의 대공화기, 대전차 화해가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개발한 그런 무기들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밀떡 사이에서 많이 이제 이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뭐 가장 큰 화제는 역시 미국이 이제 무기 대여법을 갖다 발동했다. 미 상원을 아마 통과했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사인하면은 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랜드리스 무기 대여법이라는 게 이제 80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이게 발동됐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중한 기습 있기 이전에도 미국은 물자를 연합국, 그러니까 소련을 포함한 연합군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규모의 어떤 무기 지원을 갖다가 이번에 그 유사한 방식으로 상원에서 통과시켰는데 과연 여기에 공격용 무기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와 전투기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그걸 주지 않고 그냥 뭐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무슨 22억 불
무슨 철모하고 막 방탄조끼 이런 그런 물자들만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물자들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무시무시한 공격용 무기가 나가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자폭용 드론 있죠. 그게 뭐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건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T-72 같은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구소련제 러시아제 전차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죠. 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군이 한 개 여단을 갖다가 보내고 EU나 나토에서 무진장하게 무기 병력을 갖다 배치해가지고 국경선에 배치했더라면은 그럼 과연 푸틴이 이런 용단을 내릴 수가 있었겠느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쟁을 하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러시아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국경선에 그 정도 이제 물자나 무기들을 배치했다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처음부터 좀 달라졌을 겁니다. 어차피 도와줘야 될 거. 처음부터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건 미국이 엄청난 실책이죠. 그래서 세계 최대 정부를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군에 대한 정부는 홀등이 미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 대법이 이제 가동이 됐다.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는 일단 상당히 쇼크일 겁니다. 예.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건데 무기 대법이라는 게 80년은 가동됐다는 거는 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일부 소위 말해서 가치를 공유한다거나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이제 용감하게 갔었죠. 근데 저게 사실은 용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간에 소련의 특수부대, 특작부대, 스페츠나츠라든가 이런 전술부대들이 사실은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지금 족족 다 실패로 끝날 거예요.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철저하게 젤렌스키의 그 측근들, 그 다음 정보기관, 군 당국 내에서는 이제 친러시아파들을 완전히 척결했다, 완전히 속가는 상태에서는 적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외부로 나오게 되면 폐허가 되는 곳곳에서 아마 스나이퍼들이 저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격을 당할 수 있는데 나름 이제 용감하게 나갔죠. 바이든도 못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키우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쇼맨십.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대응이 좀 모수룩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걸 아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간 저 정도 행각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건 대단히 일하고 칭찬하고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르줄라 폰덴 라이엔 이제 EU 집행위원장이죠. 독일계. 이 양반도 거기 가가지고 5억 유로에 해당하는 무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갖다 올리겠다라는 것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그전에 자주르구한 나라들, 총리들, 대통령 다 방문했습니다만 저번에 이제 오스트리아 총리가 방문했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이긴 한데 나토 회원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 어떤 러시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만나기에는 조금 덜 껄끄러운 나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는 아니죠. 왜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스트리아 총리가 그나마 좀 뺀질뺀질하는 프랑스의 마크롱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마크롱은 열 몇 차례나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거든요. 부분적으로 푸틴의 양보를 받아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 채널을 유지하자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놈도 대선에 어느 정도 푸틴과 계속 외교적 협상을 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조작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프랑스의 그 마크롱 빠들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전쟁이 터지고 하는 이 와중에도 어떤 외교적 그 협상, 평화적 해결에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경의를 표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윤파, 문파 이런 그 유사한 종류들이 프랑스에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오스트리아 총리는 만나고 나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만요. 이 말이 안 통하는 놈이다. 평화고 평화교섭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럼 강대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운을 띄면서 푸틴이 갖고 있는 속성 이걸 그대로 이제 언론에 까발렸거든요. 그 최소한 이해는 있는 그대로라도 까발렸으니까 용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크롱은 열 몇 차례 해놓고는 푸틴이 이런 놈이다. 앞으로 이놈의 전쟁을 어떻게 구사할 거다라는 데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뺀질이 마크롱보다는 얘가 낫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체코,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데서 이제 무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소말해서 EU의 이제 그 유럽의 가장 큰 강대국, 영독불,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진짜 얼쩔매면서 러시아 눈치 보면서 강경 대응 안 하다가 이제 부차에서 학살, 부차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간인 학살이 지금 확인된 것만 열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도시에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민간에 대한 학살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면 이걸 갖다가 기화로 해서 완전히 이제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여기서 역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역공을 나간다는 거에 더해서 심리전적으로 이거는 러시아로 코너로 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차 학살이 전 세계에서 보도가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 러시아의 어떤 그 우호적이었던 나라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니는 그럼 홀로코스트를 인정하는 거냐, 그걸 지지하는 거냐라는 이런 곤란한 질문에 직면하기 때문에 약간의 태도 변화가 아마 감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이게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거를 기회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완전히 러시아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코너에 몰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무기들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삽질을 하는 데 비해서는 그렇게 이런 기회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한 거는 부차 사건이 나니까 러시아의 그 유엔 인권이사에 퇴출시킨 거. 근데 이게 유엔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저걸 이제 퇴출시키기는 어렵죠. 아마 이제 국제법적으로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상임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의 유엔의 어떤 그 헌장부터 안보리 어떤 그 조치라든가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철저하게 수십 번에 걸쳐서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북한을 싸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들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유엔 무대를 활용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 교과서적 차원에서 유엔 헌장에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상임이사국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그 따지면 그럼 딱히 무슨 그 자기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과연 이런 그 조폭 집단, 5개 조폭 집단을 유지하는 유엔을 갖다가 전 세계 200개 나라들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런 기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근원적인 회의가 지금 다시 아마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반인륜적인 범죄,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와 친구한 지 거의 지금 한 달이 넘어서 아니면 6주째로 접어들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궁극의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부 전쟁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무기를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흔히 하는 대로 돈바스 공세가 러시아의 쉬운 승리로 끝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무기 주는 것도 굉장히 주저할 겁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전쟁이 진다면은 우크라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약삭빠른 머리를 돌리겠죠. 근데 일단 선진국들은 지금 이기지는 못할 거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군을 축출하고 크림반도하고 저쪽에 돈바스 지역, 잃어버린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되찾겠는가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다시 퀘스천 마크입니다만, 일단 러시아가 어떠한 전략적 계획이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좀 재미난 사건은 하나의 이제 콜라테럴 데미지인데,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파키스탄, 스리랑카, 페루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건 이제 인구 2억이나 갖고 있는 파키스탄이죠.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친중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반중적인 기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철저하게 친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를 견제하겠다. 인도는 불구 대칭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는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외교적 노선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간에 이걸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페루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전부 1대1로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빌려주고 이렇게 삥 뜯는, 이런 과거에 어떤 서구 선진국이 하던 어떤 식민지 경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융제국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 나라는 망하니까 중국 놈들이 돈 빌려주고 그 돈 못 갚을 경우에는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거 조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최근에 우간다 사태 보듯이.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지금 그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간에 이제 친중 노선 취하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겠죠.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지금 새로운 총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샤리프라고, 이 사람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파키스탄의 외교 노선이 너무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 또는 경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였고,
뭐 크리켓 출신인가요? 뭐 스포츠 출신이 무슨 국가 운수 되는데 제가 뭐 가타부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거의 뭐 독재도 하고 뭐 신중도 별의별 짓 다 했죠. 그러다가 국회 해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나라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해산 못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탄핵에 가까운 국회에서 쫓기나 이런 사태가 됐었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1대1 사업에 이제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도저히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미 올해 봄부터 1일부터 작년입니다. 이미 작년 1일부터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너한테 빌린 돈 못 갚겠다. 그래서 일부 탕감해달라. 그것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중공이 좀 난감한 태도를 보이곤 했죠. 페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 이 페루가 물론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망자가 남미에서 가장 많이 속출한 나라입니다. 행정도 엉망이고요. 칠레나 브라질 같은 데 비해서는 의료 보건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한번 데미지를 맞은 데다가 또 국내에 어떤 그 자본 축적의 수준도 낮고 그래서 외화를 많이 도입했죠. 중국 자본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또 1대1로 사업 하다가 전부 다 족족 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친중 분자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나라 잘 되는 꼴 봤냐 이겁니다. 한 나라라도 있으면 이름 한번 대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공이 자기들하고 아이언클레드, 철통 같은 어떤 안보관계, 어떤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열 몇 개를 거명했거든요. 근데 그 열 몇 개 나라 중에 이상하게도 러시아와 북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념적으로 가장 정치 성격상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허접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이니 무슨 뭐 브라질이니. 근데 브라질도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브라질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수개 나라들, 그냥 이슬람하는 나라들을 갖다가 아이언클레드 동맹이라고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잘 된 거죠. 이 콜레테럴 데미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 냉전 시대 때 그 이분법하고 좀 다릅니다만 지금 어찌 보면 현대 사회가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유지하는 인류 보편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반드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만 공산주의 국가와 준공산주의 국가 또는 과거에 공산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체제 전환을 못한 어중간한 권위주의 국가 이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게 생겼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냐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명확하게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형성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냉전 구도가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신냉전은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70년대 대땅도 했죠. 공산권하고 이제 자유진영 쪽에서 일종의 이제 화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이런 사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레이건이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을 되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과정에서 쿠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혈 사태 같은 것도 국제 분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일시적인 국민적 현상이었죠. 제가 일부 때 말씀드린 페이즈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분법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또는 일반적인 세계체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 스테이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그간의 친중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제 중심부에서 축출당하는 거, 이런 현상은 반대편에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주의를 하는 이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구공산당의 영향권 하에 있던 정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체코는 공산당 자체를 갖다 축출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언론에 크게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좀 더 가속화되거나 좀 더 현저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심된 내용이 이제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북부전선이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됐고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다 탈환을 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군대가 거의 동남부, 남쪽으로 지금 이동해서 건곤 일척의 승부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돈바스 공세.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평야에서, 야지에서 공군력과 지상병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건곤 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일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을 뜸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큰 전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살인가요? 하는 이제 그 민간 기관에서 발표한 어떤 공중 항공 사진에 따르면은 7, 8km 되는
노선에서 아마 그 러시아 부대가 하르키우에서 이줌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뭐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대가 재편하는 과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러시아군의 삽질을 하는 게 이미 한 달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입에 담기도 조금 힘든데요. 너무나 많아서. 야전사령관, 최고사령관이 없었다는 거 웃기는 이야기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야전사령관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아마 지난번에 아마 시리아 내전 때 자기들 입장에서 활약했다는, 그런데 워낙 민간이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부치 오브 시리아, 부치 오브 알레포, 시리아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없던 사람인데 알렉산드르 도르니코프 상장입니다. 근데 이 상장이라는 계급은 이 중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계급인데요. 과거 소련은 지금 러시아에는 한국이나 미군처럼 준장, 별 하나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부터 시작합니다. 소장, 중장, 상장, 대장, 그 다음에 원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우리는 이제 별 2개가 소장인데 얘들 개념으로는 별 2개 소장이 사실 별 하나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 남부군강구의 총사령관인데 이번에 아마 야전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과연 그럼 지금까지 지리멸멸했던 러시아군이 제대로 재편성돼서 신결전할 수 있을까? 근데 거의 군사 전문가 대부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주, 6주가량을 이렇게 삽질하는 군대가 지가 하나 바뀌었다고 제대로 되겠는가? 그간의 어떤 훈련 체계, 어떤 병참 문제에서 어떤 아주 고질적인 수십 년간에 걸친, 아니면 수백 년간에 걸친 러시아서의 부패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일당 독재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의 속성, 그 다음에 어떤 위에서 내리는 명령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그 신축적인 이런 군사 기동을 하지 않는다는 러시아군의 어떤 독특한 어떤 속성, 이런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군하고 8분의 1박 전력밖에 안 돼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이 정도 전과밖에 못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령관 하나도 바뀌었다고 제대로 될 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일단 돈바스 쪽에 그러니까 돈바스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지도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자료 화면으로 계속 띄우겠습니다. 동남부 쪽에 있는 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소위 말해서 기갑전, 본격적인 기갑전이 아마 생성될 거다라고 하면서 1943년 7월 2차 대전 당시에 소련하고 독일군이 이제 쿠르스크에서 한판 붙었던 그때 대전차전, 대기갑전과 같은 게 다시 연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과연 러시아군은 지금 병력을 보충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아마 병력이 증강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기껏해 이제 4개 군입니다. 1근위 전차군을 포함해서. 근데 4개 군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은 사실상 군단 규모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4개 군단 정도는 결집한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제대 표시, 그다음에 병력 규모는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만 우크라이나군 일체 나오질 않죠.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아마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제대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 규모, 현재 이제 그 캐주얼티 상황, 피해 상황이라든가 각 제대별 어떤 인원 규모 이런 것 같은 언론에 밝히게 되면 러시아군한테 이게 몽땅 다 알려지기 때문에 제대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병력의 어떤 그 현 상태 이런 거는 극비로 붙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1943년 7월 같이 7월에 나치 독일하고 소련이 붙일 때처럼 우크라이나가 그런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건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전차 기껏해야 수백 대밖에 동원 못 할 겁니다. 맥시멈으로 도망만 한다 해봐야 한 200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러시아에서 노획했다고 하는 120대, 130대 또는 많게는 160대까지 집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전차가 과연 완편 전력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주요 기계화 사단, 전차 사단이 여단이 하나씩 아마 각 지역 주요 지역에 분산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돈바스에서 공세를 하려면 최소한 3개 여단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어떠하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기갑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화 여단을 최대 3개 이상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만 나온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포병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항공 전력에 따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지 합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그 지형지물이 있을 그걸 제거해야 되고, 조그만 강 지류를 건너고, 그 다음에 교량을 폭파하거나 탈환하거나 또는 지켜야 된다면 전투 공병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이런 제병 협동에 관련되는 모든 제대가 형성됐느냐 한 게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막상 전투가 터지기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대규모 전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독일이 이제 완전히 이제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43년 2월, 3월 그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이제 3차 하르코프 공방전이라는 게 생기면서 독일이 승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독일, 러시아 남부 전선에 퍼져있던 100만 명의 병력 자체 위기에 몰렸었는데 에리 폰 만슈타인, 그 당시에 남방 집단군 사령관이요. 독일 에리 폰 만슈타인이 스탈린그라드 패퇴 이전의 국경선을, 지경선을 다 회복하는 그런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3차 하르코프 공방전에서 독일군이 50개, 소련군의 50개에 해당하는 여단, 사단 병력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허물어져가는 스탈린그라드 패퇴 이후에 지친 상태의 독일군이 올린 전과는 어마어마한 전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1943년 7월, 소위 말해서 독일군이 말하는 성체작전, 오페라션 지타델레,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션 사이타델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까지는 일정 기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건곤일책의 승부를 쿠르스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쿠르스크 전까지는 독일군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습니다만, 쿠르스크 전에서 독일군이 패퇴하면서 전략적 주도권은 완전히 소련군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4년, 45년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소련군이 계속해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흔히 이렇게 언론에서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쿠르스크 전에서 독일군이 패했다. 근데 과연 패했을까요? 어떻게 패했는지, 그 규모는 어떻는지. 그래서 제가 표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쿠르스크 돌출부에 북부전선, 남부전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도표로 통계 하나 만드는 거는 이건 남부전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독일군이 이 병력이 5만이 지워졌고요. 그러니까 사상자입니다. 병력이 5만. 그 다음에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 후에 사상자가 18만 명이 나왔습니다. 1943년 7월 5일에 독일군이 전투를 개시해서 그게 13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근데 13일 날 히틀러가 왜 공격 중단을 했냐면은 이탈리아 시칠리 쪽에 미군이 연합군이 상륙함으로써 제2의 전선이 구축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주요 병력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쿠르스크 벌판에서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투를 중단시킵니다. 그게 1943년 7월 13일입니다. 근데 지금 표에는 17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13일까지 전투를 중단했다고 해서 그 제대가 현지에서 다 빠질 수는 없습니다. 빠지는데 3,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7월 17일까지 동계로 잡았는데 거기에 독일군 사상자가 5만, 그 다음에 소련군은 그 3배가 넘는 18만이죠. 그 다음 거기다가 독일군이 잃은 전체는 25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1600대를 잃었습니다. 이게 1800대까지 간다고 통계도 있고요. 근데 항공기를 보시게 되면은 독일군이 200대, 그 다음에 소련군이 이제 1000대를 잃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세계 사상 최대의 기갑전, 전차전이 벌어진 거 쿠르스크 평야가 맞는데 그 쿠르스크 평원의 공중에서도 사상 최대 항공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합해서 1200대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5대1이죠. 상호의 격파 비율로는, 격추 비율로는. 그러니까 5대1이면 이거 소련군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면은 1941년, 42년에는 공중전에서 10대1, 20대1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 말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독일군 전투기가 한 대 떨어질 때 소련군은 10대가 부서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대 1이라는 거는 독일군 전투기가 한 대 떨어질 때 20대의 소련기가 떨어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격차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1944년 여름의 전투에서 5대1로 줄였다? 이건 어마어마한 전과입니다. 소련으로서는. 물론 1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격파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잘한다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쿠르스크 기갑전의 남부 전선에 해당되는 건데 북부 전선은 또 이제 전과가 또 다르게 나타나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전투 하나만 놓고 보면은 독일은 쿠르스크 기갑전에서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근데 이거 전략적으로는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쿠르스크 기갑전을 할 경우에는 요 짧은 한 10일 동안의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소련군으로서는 이 짧은 독일군이 주도한 이 전투 기간은 공세적 수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냥 독일군은 어차피 쳐들어올 걸 아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난 다음에 독일군이 진이 빠진 기점을 갖다가 확보해서 그 다음에 반공작전을 구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북부전선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이제 소련군의 반공작전이 시작됩니다. 그게 쿠투조프 작전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소련군에 워낙 당했기 때문에 5근위군하고 5근위 전차군이 뭐 거의 아마 거의 전력의 30%를 갖다가 잃을 정도로 큰 패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력을 집중해서 하르코프를 때리는 게 8월 3일입니다. 이 8월 3일 남부 전선에 소련군이 반격으로 나오는 건 이제 루미안체프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쿠투조프, 루미안체프 이걸 다 합해서
쿠르스크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7월 13일로 끝나는데 실제 4차 하르코프 공방전을 통해서 하르코프가 8월 21일 날 23일까지 완전히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를 쿠르스크 기갑전을 잡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치 독일도 저 정도였는데 소련군의 물량 공세에 밀려가지고 전선을 떠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현재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러시아군과 일대로 붙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포병 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군기라든가 서방이 아무리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만 그게 아마 수리를 다 끝내고 정비를 끝내고 전선에 배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러시아군은 오늘 내일 이제 작전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쪽에 러시아군의 병참 조건이 악화되어 있고 물량이 부족하다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태에서 러시아군과 상대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우크라이나가 잘한 게 있죠. 그거는 물량면에서 러시아군에 딸리니까 히트앤드라는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군사용을 하면은 기동 방어전을 했다는 거죠. 모바일 디펜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선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 참호를 만들어 진지전을 수행한 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군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보급선이 늘어지면은 중간을 끊어서 적을 타격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급하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잘한 거, 그 잘한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규모 기갑전이 발생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판에 건곤일색의 승부를 겨루고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군을 갖다 패퇴시킨 다음에 이 전쟁 전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한참 중이거든요. 물론 러시아군이 어떤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 같은 저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개강돼 있죠. 국민 감정이. 하지만 전투를 시작할 경우에는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아무리 허접한 삽질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나오는 돈바스 공세는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전제하에 러시아군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러시아군을 얕잡아봤다거나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만드는 여러 가지 자잘한 전과들이 무의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는 사실은 정면 대결은 극력 피해야 된다는 조건 하나. 만약에 부득이하게 돈바스에서 어떤 결전을 치러야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기동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전차 대수에서 열세 있을 거니까 그건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해오던 지형 지물을 이용한 해오던 그 작전을 수행한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마 다시 한번 군사 교리를 한 가지 덜 먹이자면은 독일 하인스 구데리안 전격전 아버지죠. 이 사람이 세 가지 요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격전을 통해서 적을 갖다 교멸시키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병력의 집중.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병력이 집중 안 했죠. 한 곳에 집중해서 키우만 점령했으면 되는데 거의 네 군데 분산시켜서 병력을 갖다가 이동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과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형지물의 최대한 활용.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전투가 벌어지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지형에 맞춘 작전 기동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가진 도심에서 싸울 경우에는 이제 시가전 같은 게 철저히 유리한데 지금 완전히 이제 은폐물이 없는 야지에서 러시아군과 평지에서 대결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려봤던 그런 조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나라 땅에서 싸우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 기습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 전격전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하인스 구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가지 중에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기습이다 이겁니다. 현지의 지형에 대한 정체를 조금 이제 완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병력이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습을 가한다면 언제든 적군을 타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기습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지형 지물에 대한 어떤 완전한 숙지를 통해서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습은 이룰 수가 없죠. 왜? 이미 어느 지역에서 전투를 할지 이미 다 언론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돈바스에서 전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바스에서 지금 현재 미국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줌에서 남하에서 슬로비안스크를 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물류중심지인 크라마토르스크라고 있죠. 얼마 전에 한 58명이 역 근처에서 이제 몰살당한 그런 사태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공세가 지금 돈자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공이 더 서쪽에 있는 발전소가 있는 드니프로하고 자포리지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100% 믿기가 힘든 게 만약에 러시아군의 어떤 주공의 상태라든가 지금 병력 이동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미 정보당국이 그런 결론을 내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기만 전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군의 주공은 여전히 돈바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주공을 형성할지 아마 기만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좀 현혹시키기 위해서 드니프로하고 자포리자 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헛정보를 역으로 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만 전술이라는 거, 디셉션이라는 거 러시아군이 철저하거든요. 소련군도 굉장히 아마 교묘하게 잘 구사했었고 이 기만 전술 때문에 독일이 몇 번 속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바스에 야간 병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규모 기갑전이 벌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1945년 7월에 독일군처럼 싸워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독일군은 분명히 전술적으로 러시아군을 구타했습니다만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충전되고 보충되고 예비군 병력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만 본국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던 독일군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000km가 아니고 훨씬 더 떨어지죠.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병참을 갖다가 제공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전투를 이기고도 결국 패퇴해서 그 지역을 소련군한테 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내가 어떠한 식으로 내 희생을 치르더라도 러시아군의 주공을 완전히 박멸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전투가 승리로 끝났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투에 전부를 걸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나 제 평가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이 건군열 측의 대승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절대적으로 병력 전력이 불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극적으로 신중하게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신축적으로 행동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바스 공세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녹화한 기간이 4월 13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고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방송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